전 방금 소개받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검시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저는 그냥 부담 갖지 않고 간호사 후배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의 예수간호대학 전문대학, 지금은 이제 예수간호대학교가 됐는데요. 전문대학을 나오고요. 방송통신대학교를 마친 이후에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역사회 간호학을 석사를 마치고 학력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공부는 이제 법의학과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그렇고 경력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로 심혈관계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심혈관 센터에서 거의 근무를 했고요. 심혈관 센터에서도 거의 이제 중환자실이나 내과에서 메인 파트는 근무를 다 해왔고요. 소아과하고 외과, 그 다음에 VIP 병동에서 암 환자 케어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내과는 거의 VIP 병실은 그 뭐 네프로부터 시작해서 펄모, 엔도 해서 안 가본 데 없이 거의 다 파트를 이렇게 섭렵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게 거기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교에 가서 좀 후배들하고 같이 좀 일을 해보고 싶어서 다시 예수병원에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학생들 지도하면서 제가 실제로 근무를 또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1년 동안 있다가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가정간호사를 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름. 그래서 그 파트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석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냥 모교에서 있다가 그걸 접고 다시 이제 진짜 제대로 한 1년 정도는 집중해서 잡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석사를 마치고 또 마침 이제 가정간호사로 그 어플라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당 차병원에서 가정간호사로 한 3년을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차서 액팅 간호사로 하기가 참 버거운 나이가 돼서 어디 2차 병원이나 준종합병원에 과장 보직이나 부장 보직을 이렇게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런 분야는 별로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액팅 간호사로서 좀 남고 싶다는 평생의 제만의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쪽에서 의뢰가 왔었지만 제가 이제 리젝트를 했고요. 그래서 액팅 간호사를 계속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했는데 그게 이제 마침 이제 남편이 경찰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찰병원에 거기가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병원에 또 경력직 채용을 해서 경찰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또 5년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캐리어는 거의 중환자실하고 내과하고 외과, 그 다음에 소아과, 그 다음에 VIP 병동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암 환자 케어, 그 다음에 홈케어 하면서 가정간호사에서 이제 내 환자를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력은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런 경력이 내 삶을 이렇게 검시관으로서 이렇게 가이딩 하는데 하나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저는 아마 다시 태어나면 뭐를 이 직업을 하겠냐라는 질문을 사실 어제 저희 청에 호서대학교 간호학과생이 6명이 왔거든요. 네, 뭐 학교 숙제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간호사를 이 직업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현재는 검시관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검시관을 정년하고 나면 진짜 그때는 내가 그 인컴을 위한 간호가 아니라 진짜 인컴이 아닌 볼런티어로서의 진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간호사로서의 제 자신의 그 나름의 기대감과 소망이 아직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검시관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만 검시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짧게 하고요. 저는 간호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조금 제가 나름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한 2-3가지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검시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항상 건강이라는 WHO의 기준에 의하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계속 학교 다닐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저게 맞는 개념인가라는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삶을 살아보면서 그 정의가 굉장히 정확한 정의였고 그 개념이 굉장히 내 삶에 그대로 오롯이 남고 있다는 것을 살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WHO 정의 아시죠? 건강에 대한 정의.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건강 신념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도 정말 건강한 웰빙,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여러분한테 소망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기 혹시 간호학부에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초년생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만약에 학부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그 간호학을 같이 하는 그 그룹의 그 공동체에서 혼자 하지 말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내가 뭔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 같이 하라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여러분께 당부를 하고 싶어서요. 공부하느라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혼자 하지 말고, 그 공동체에서 팀워크를 훈련하는 것을 그때 4년의 기간 동안, 3년 또는 4년의 기간 동안에 다지면 여러분 평생에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당부를 하고 싶고요. 그게 운동이든 음악적인 어떤 취미든 아니면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독서 모임이든 아니면은 어디 무슨 정말 뭐 연극이든 뭐네, 내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이든 아니면 특기든 이런 것들을 그룹 지어서 공동체가 같이 하는 훈련들을 그 기간 외에는 쌓을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때 꼭 쌓아두시면 여러분이 간호사 생활을 할 때도 다 팀워크로 이루어지고요. 사회생활하면 이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훈련 받으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그 공동체 훈련을 받을 만한 기회가 굉장히 없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근데 간호사의 기본적인 자질에 공동체 의식, 팀워크가 없으면 절대로 오래 공유할 수 없어요. 간호사를 오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진짜 사회적인 건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내 출퇴근하는 이거에 바빠가지고 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 앞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수원에. 교회 앞에 주차되어 있는데 그 안에 백골화된 시신이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장기간 동안에 그 주차가 되어 있는지 관심이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 거가 어떤 주변을 돌아볼지 몰라. 나와 가족 외에는 돌아볼지 모르는 사실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차 안에 그 장기 주차되어 있으면 거기에 무슨 먼지도 끼고 이랬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주변에서 그 시선에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주변을 보는, 이웃을 보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잘 형성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사람이 휘청휘청하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게 벌써 이제 직업적으로 다르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당뇨병에서 쓰러져 저혈당인가? 아니면 무슨 심장병에서 문제가 있나? 아니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술을 너무 만취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하나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거를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부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그런 거를 좀 당부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이걸 첫 번째 서두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서두르거나 제발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실패도 내 자산이 분명히 되거든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무단한 노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의 힘을 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료의 힘을 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한 달 전쯤 전에 간호사인 사람이 한 3년 정도 캐리어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병원이에요. 근데 그 갑작스럽게 공황장애가 와서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가족도 몰랐어요. 그 공황장애를. 당연히 동료들도 몰랐죠. 그래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이 아닌 다른 집 근처에 있는 병원, 다른 병원에서 한 공황장애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가 잘 안 됐었나 봐요. 결국은 자살했거든요. 내가 이거를 보면서 그 사람의 현장, 주변의 현장을 왜 자살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 물론 일기장처럼 쓰지는 않았지만 세세하게 중간중간에 메모가 있는 건데 이게 아마 병원 내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망사고는 아니었는데 그거를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병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그 병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초짜 시절로 생각을 그걸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기도 하고 내 자신이 이런 선택, 이 길로 안 온 것에 대한 참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의료사고를 냈던 당본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일명 TOF라고 하는 팔로시 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그 아이가 7개월짜리 아이가 신도자를 준비하고 있는 날 금식하기 때문에 플루이드를 좀 더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풀로 좀 틀어져 있는 상황이 됐고 근데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챔버라고 해가지고 100cc만 딱 들어가는 챔버로 플루이드를 연결하고 그 세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냥 정말 아주 단순한 건데 나이트 근무 중에 제가 뭘 혹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에 홀린 것처럼 그거를 성인이 주입하는 그 세트로 체인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챔버 그 100cc를 채우고 하는 그걸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였든지 일대다 플루이드를 새 플루이드로 교체를 하면서 그거를 성인 세트로 그냥 아무 생각 소아과 병동인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연결을 해놨는데 그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저거를 한 40분 만에 다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애가 죽을 거라는 게 통상적인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애는 멀쩡하고 바짝바짝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새벽에 다른 사람을 연결한 걸 착각했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연결했어요. 차팅은 그때 당시는 펑셔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 페이션트 시스템이 아니라 펑셔널 시스템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액팅이고 차지 선생님은 차팅 다 하고 그러니까 차지 선생님은 그냥 새벽에 4시에 연결해서 그 하나로 했지만 저는 4시에도 3시 반쯤에 연결하기도 하고 6시 반에 또 연결을 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진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작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지금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암담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도 못하고 저는 또 퇴근을 했어요. 근데 퇴근을 해서 이제 자려고 하고 있는데 수강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청 버럭 화를 내시면서 막 이렇게 거의 입에 담지 못할 만한 그 모욕적인 그런 걸 들었는데 사실 모욕감이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수강생님이 발견한 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나는 앞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아이가 죽게 된 거 뻔할 건데. 근데 수강생님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밤에 있었던 나의 그 행동, 간호 활동들이 드라마처럼 딱 머리에 이렇게 내리에 박혔어요. 그게 이제 필름처럼 생각이 난 거예요. 번뜩. 그래서 아 이거는 나는 정말 여기서 어떻게 되는구나. 내가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계기가 돼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스테이션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그 소아과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급 한 4분과 그 다음에 레지던트, 그 다음에 간호부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그 병동 수간호사, 옆병동 수간호사까지 해서 한 28명 정도가 하얀색 가운을 입으신 분들이 스테이션 앞에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전부 다 에머전시 키트 다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왈칵 울음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10시 좀 될 무렵이었는데, 어느 누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손을 잡아주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그때, 물론 내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그 절망감이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동료들조차도 아무도 저에게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어서 그때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을 잡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도착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얘가 소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소변을 보기 시작해서 그 매트리스 담요가 다 흥건히 젖고도 남을 소변이 밑으로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소변을 쫙 보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제 전혀 일렉트라이트 밸런스 하나 깨지지 않고 진짜 원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저는 기적 같은 일을 저한테 경험을 하면서 그 시간이 12시간 전후로 한 2시간 사이에 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 그 광경을 다 목격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범구 그 심혈관 수술에서 아주 정말 그 거의 세계적인 거의 명의시죠. 그래서 소아 그 심장 수술에서는 진짜 세계적인 권위자신데 조범구 원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네는 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그 이후에 간호 활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제가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동료를 바라볼 때, 후배가 올 때, 또 환자를 바라볼 때, 또 의사는 좀 아니었고요. 보호자를 바라볼 때, 내가 멘트 하나를 어떻게 날려야 되는지, 또 내가 정말 손을 잡아줘야 될 때는 언제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고, 동기들과 후배들이 정말 실수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거의 잔소리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은 굉장히 저를 미워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선배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바심 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실수와 실패는 내 자산이고 내 것이다. 그것 또한 내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대신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목표는 분명하게 좀 돌아갈 수 있지만 분명히 그 길이 있다. 그래서 조바심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하나는 진짜 간호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직업이다. 이게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사회를 서포트하는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라는 분명히 그 소명의식이 저에게는 있고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더 느끼실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암 환자예요. 네, 암 환자고 지금 한 8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저희 엄마가 또 암에 걸리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에 이거를 넣은 이유는 내가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내 자신을 나를 지킬 수 있었을까? 내 엄마를 서포트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수 있을까? 절망에 빠져서 그냥 부여잡고 울며 부여잡고만 있을 그런 시기에 내가 간호인이었기 때문에 나와 저희 엄마를 돌볼 수 있었고 정말 케어기버가 돼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정말 그대로 내 삶에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 또 내 삶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 이후에 암 환자든지 아니면 정말 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동료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교회 지인들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간호사가 아니었다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게 내가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로서의 그런 소명의식이란 걸 꼭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시관에 대한 이야기는 Q&A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시관에는 어쨌든 정말 간호사라면 다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
다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급여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누면서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Q&A 시간에 그때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검시관은요, 그 각 나라마다 시스템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검시관이 경찰청 소속이 되어 있는 국가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 그 연봉표 다 보시면 아시죠? 그렇게 뭐 공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각종 뭐 이렇게 수당을 합하면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를 합하면 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경찰청 소속에서 검시관 채용을 간호사 면허와 임상병리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9급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2005년도에 저희가 1기로 들어왔을 때 2006년도 2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3기까지는 7급과 9급을 나눠서 뽑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그 초창기 때여서 석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일종의 좀 학부를 좀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석사 하시고 나서 2년 이상 이렇게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7급으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있고 이제 아직 석사를 못 하신 분들은 9급으로 채용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은 사실은 뭐 7급으로 들어오나 9급으로 들어오나 급여에는 문제가 안 돼요. 경력을 얼마나 호봉으로 산정받느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 그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지금 현재 20일 날 제가 5급 23호봉이었거든요. 그런데 5급 23호봉과 6급의 한 26호봉? 7호봉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력의 연수가, 공무원은 연수가 중요한 거지 들어오는 입직을 뭐 빨리 들어왔으면 엄청나게 차이가 났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근데 다만 검시관들이 경찰청 소속에 와서 소수이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승진을 좀 빨리 시켜줘요. 그래서 사실 저희 4기로 들어온 우리 후배가 벌써 9급으로 들어왔는데 벌써 이미 6급을 달았거든요. 네. 저는 7급으로 들어와서 2번 승진해서 5급이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상위 직급들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해줘서 승진은 좀 빨리 전체적으로 되는 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무원의 TO는 전체 숫자가 총량 몇 명이냐에 따라서 상위 직급 TO가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4급을 더 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청 전체 검시관이 약 147명쯤 되고 있거든요. 현원이. 그런데 정원하고 형원은 차이가 있어요. 정원 자체는 한 148명 돼야 되는데 하여간 무슨 문제로 해서 한 -2 해서 147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전체 지금 정원의 만큼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적인 니드가 높아서 그래요. 검시관들을 이렇게 중요 사건에만 임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죽음,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망한 죽음이 아닌 모든 죽음에는 검시관을 임장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망사고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를 초기에부터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때 당시 유병원 시신을 그 검시관이 너무 먼 거리여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형사와 장례식장 직원이 이렇게 대충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일으킨 일이 있어서 그게 아주 저희한테는 엄청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렇게 인식을 높여주는 그 계기가 돼서 그 이후로 매년 30명 정도를 계속 전국 단위로 뽑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국가직 공무원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서 보통 최하 한 해에 8억 정도 예산을 갖고 시작해요. 그러면 30명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240억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소요 정원 요청하기를 30명 정도를 요청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됐어요. 근데 그게 된 계기는 국민평가조사단이 저희가한테 직접 와서 그 하루 24시간을 동행해서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인력 평가를 했었거든요. 국민평가단이.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근데 그 평가단에서 검시관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게 평가를 최우선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37명을 기대했는데요.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147명 내년에 정원을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국정감사에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냥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총 숫자를 그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총 정원이 약 한 전국 단위 약 한 30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원래 경찰청에서 검시관을 하는 역할은 딱 3개를 주어졌어요. 근데 사실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사실은 니드가 높아져서 자꾸 인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우리가 하는 주 업무의 3가지는 사망의 원인과 종류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역할을 첫 번째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시체에서의 증거물 체증 업무를 저희한테 주셨고요. 세 번째는 사망 통계에 대한, 그러니까 사망이 변사, 특히 병원에서 죽은 병사가 아닌 변사의 통계 관리 업무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자살과 관련된, 이게 변사에는 자살과 타살과 사고사 이렇게 종류를 크게 나누는데 뭐 이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사고사와 자살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거의 현장에 임장해서 지금 전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정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까 잠깐 우리 간호사가 자살한 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필요할 때 손잡아 주지 않으면, 참 그 시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면 공동체에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생명사랑 지킴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망의 원인이나 시체의 증거물 체증하는 거나 내지는 이렇게 통계 관리하는 거. 통계 관리 아주 쉽죠. 멱살 잘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부 다 이제는 시스템으로 다 하기 때문에 통계 관리라는 게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쫙 일자별로 사망자 데이터가 쫙 나오니까요. 뭐 그런 거는 저희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병원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사망사고는 대부분 의료사고와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형사들이 의학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수사를 그냥 고소자와 또 피고소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객관성을 고소자와 피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자가 되는 쪽은 대부분 의사와 병원이겠죠. 그런 쪽이 훨씬 더 병원에 대한 그런 의학적 지식에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가 유리하지, 절대 고소인이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들도 이걸 수사를 하려면 전부 다 병협이나 의협에 또
치료회실을 그쪽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병협이나 의협도 같은 편인데 치료회실 받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오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저희 주 업무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형사님들하고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이런 거를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게 거의 부 업무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수사를 잘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뭐 사망사고 있었는데 의사를 기소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료법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시관이 온 이후로 의사를 상대로 기소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3년 전부터 의무기록사나 간호사 출신인 사람들은 경찰관 특채를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각 지방청에 의료수사 전담 팀이 있어요. 그거는 보험사기나 의료범죄 수사 같은 것들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에요. 그런 데서 아예 이제 이 출신들을 경찰관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업무만 맡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더 추가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병원에서 사망사고, 그러니까 상해 사고가 아니고 사망 사고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차트 해석 같은 걸 전부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질문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질문 리스트를 시켜가지고 회시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2개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꼭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근무 여건은 각 지방청별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검시관의 정원을 배정할 때는 치안 수요에 맞게, 그러니까 사망자와 치안 수요에 맞게 그 해당 청에 인원을 배당시키거든요. 저희 경기 남부청은 원래 북부청과 같이 경기청이 통합이었었다가 지금 4년 전에 분리가 돼서 경기 남부지방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부지방청 경찰청 산하에 총 33개 경찰서가 있거든요. 근데 33개 경찰서에 서울보다 많은 인구가 경기도 전체잖아요. 물론 북부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부만 해도 서울의 경찰서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청의 검시관 현재 정원이 18명이고요. 저희 경기 남부청이 19명입니다. 그러면 그 19명이 경기 남부청 전체를 현장을 임장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권역이 훨씬 넓죠. 서울청 같은 경우는 다 동그라미 안에 다 있잖아요. 자기 반경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하루에 저희가 검시를 평균 한 3개 내지 4건을 24시간 당직을 하면서 하거든요. 자기 권역 내에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권역이 넓어서 평균 한 140에서 한 200km를 뛰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라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건강해야 되지만 교대 근무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 업무를 하기가 좀 녹록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만큼 예전에는 야간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 없이도 거의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거의 한 만큼 그만큼 보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훨씬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은 3교대 그러면 한 근무 듀티당 8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당직 근무를 딱 쓰면 24시간 당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변사가 없어, 그럼 그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불복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24시간 당직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서 그 권역 내의 검시관은 무조건 한 사람은 밤낮이고 존재해야 되는 그 틀을 갖고, 기본 틀을 갖고 근무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청이 이제 3교대 근무였었는데 제가 팀장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전부 싹 다 4교대로 바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검시관들의 건강을 좀 생각하고 이래야 돼서 3교대가 24시간 하고 이틀 쉬고 또 하면은 한 달에 24시간 근무를 10개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일근 근무 체제를 하나를 두어서 당직하고 이틀 쉬고 일근, 9 to 6 일근을 한번 하고 그리고 당직을 들어오면 한 달에 당직하면은 한 6, 7개 정도 하면은 되겠죠. 조금 줄일 목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권역이 작기 때문에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